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전경련과 대한상인 등 6개 경제단체장과 처음으로 도시락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윤 당선인은 기업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게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게 정부의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을 위해 양측이 오늘 실무 협상에 나섰습니다. 청와대는 허심탄회하게 말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당선인 측은 신뢰를 바탕으로 좋은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으로 인한 비용과 안보 관련 우려를 일축했지만 민주당은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국가안보의 재앙과 같은 선택이라고 말했고, 조응천 비대위원은 국민이 먹고 사는데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묻고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임대차 3법에 대해선 크게 문제가 도드라진 것은 없다며 추이를 더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남부 요충지 마리우폴을 집중 공격하고 있는 러시아가 항복을 적용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언론은 러시아군이 수도 키이우와 제2의 도시 하루키우 조기 장악에 실패하면서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져들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되면서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이 6명에서 8명으로 완화됐습니다. 백신 접종을 마친 해외 입국자는 오늘부터 자가격리가 면제됐습니다. 뉴스큐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면 안보에 공백이 생기고 혈세 낭비가 우려된다는 민주당과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약속의 실천이라는 국민의 힘이 지금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걸로 보이는데요. 국가안보와 이전 비용에서도 여야의 시각차가 뚜렷합니다. 여야의 입장 그리고 전문가로부터 쟁점에 대해서 들어봅니다. 네, 먼저 윤석열 당선인 소식입니다. 윤 당선인은 오늘 전경련을 포함해서 경제 6단체장과 도시락 오찬을 하고 또 기업 활동을 위해서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용산 국방부 청사로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발표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최재 기자 연결합니다. 엄윤주 기자. 네,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놓고서 논란이 식지 않은 모습입니다. 오늘은 어떤 공방들이 이어졌습니까? 네, 먼저 윤석열 당선인 어제 직접 지시봉을 들고 이 조감도를 꺼내 들면서 청사진을 풀어냈는데요. 하지만 졸속처리다, 이 과도하게 이전 비용이 든다라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자 윤석열 당선인 측은 오늘 추가 설명에 나섰습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전 비용은 어제 윤 당선인이 밝힌 490여 원이 가장 정확하다면서 기재부와 행안부 검토를 거쳐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보 분야 공백 우려에 대해서도 현재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돼 있고 통신 시스템도 당장 가동에 쓸 수 있는 만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청와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현 정부와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협의하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청와대와의 협조 가능성은 특별한 돌출 변수가 생기지 않을 거라는 가정 하에서 상호 잘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지도부도 윤 당선인의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대통령 취임 이후 임기 중 집무실 이전은 불가능에 가깝고 그게 오히려 국정 공백이나 안보 공백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반대를 위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건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익을 해치는 행위라며
민주당을 향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키지 못한 광화문 대통령 약속을 이제라도 지킬 수 있게 협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민주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발표와 관련해 당선 열흘 만에 불통정권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낸 셈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미국에서는 한국의 K-트럼프가 나섰다는 말이 떠돌고 한간에는 레임덕이 아니라 취임덕에 빠질 것이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몰아세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 당선인 오늘 재계와 회동을 가졌죠. 네, 연일 식사 정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공개 오찬 회동을 이어가고 있는 윤석열 당선인, 오늘은 재계와 처음으로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개 단체장과 도시락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은 우리나라가 이제는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경제 패러다임을 탈바꿈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정부는 인프라를 만들고 뒤에서 도와드리고 하여튼 기업이 앞장서서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일자리 만들어내면서 투자도 하고 이렇게 기업이 커가는 게 나라가 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기업이 더 자유롭게 판단하고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게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2시간 정도 이어진 오찬 회동 내내 당선인과 경제 6개 단체장과의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인수위 전체 회의도 오전에 진행됐었죠? 네, 오전 10시에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주재하는 제2차 전체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획조정분과를 통해서 부처 업무보고 일정을 확인하고 업무보고 양식과 분과별 활동 계획 등 인수위 활동에 필요한 제반 사항 등을 안내했는데요. 먼저 안 위원장의 발언 들어보시죠. 각 분과만이 원팀이 아니라 인수위 전체가 원팀이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맡은 해당 분야만 생각하지 마시고 무엇이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와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한 최적의 대안인지를 함께 생각하고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인수위는 오는 25일까지 분과별로 주요 부처의 업무 보고를 받고 기타 부처에 대해서도 오는 29일까지는 완료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후 이달 말까지 분과별로 국정과제를 검토하고 1차, 2차 선정을 거쳐 다음 달 25일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업무 보고는 차기 정부 조직 개편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으로 평가받는데요. 그중에서도 여성가족부와 산업부의 업무 보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는 여가부, 그리고 탈원전 정책 백지화와 통상기능 조정 이슈를 안고 있는 산업부이기 때문인데요. 새 행정부의 부처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할지 먼저 정해야 내각 인선에 돌입하고 구체적인 정책 조율도 가능해져 정부 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윤곽이 어떻게 잡혀질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안 위원장은 또 오후 2시에는 코로나19 대책 마련을 위해 설치한 코로나19 비상대응 특별위원회 회의도 개최했습니다. 여기에서 안 위원장은 그간 현 정부에서 시행했던 정책들을 점검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확인한 뒤 과학적 방역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는 게 현 시점에서 시급한 제1의 민생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아직 만나지 못했는데 회동을 위한 실무 협상 재개됐다고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 윤석열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 만나지 못했습니다. 대선이 끝난 지 이제 열흘이 넘었는데요. 역대 대통령과 당선인의 첫 회동 날짜를 살펴봐도 이미 최장 기록은 넘어선 상황입니다. 이를 두고 신구 권력 간 충돌이 시작됐다는 등의 분석이 나오자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빠른 시일 내에 격의 없이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윤석열 당선인 측도 국민이 보시기에 바람직한 결과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는데요. 오늘 오후 윤석열 당선인 측의 장제원 비서실장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만나 실무 협상에 나섭니다. 양측 모두 오래 끌어봤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번 주 내에 회동이 성사될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도 회동을 위한 실무 협의가 오늘 이루어지는 데 대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좋은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고요.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도 YTN 라디오에서 회동이 연기된 데 대해서는 국민께 죄송하다면서 실무 협상이 잘 가동돼 당선인과 대통령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많은 말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YTN 엄윤주입니다. 민주당의 윤호중, 박지원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 중앙위원회 인준 절차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하고 오늘 25일 당무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1일 열리는 중앙위원회에서 공동 비상대책위원장 인준의 건을 표결하기로 했다고 고용진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고 대변인은 비대위원장이 중앙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는 당원 당규상의 명확한 규정은 없다며 비대위원장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지난 당무회에서도 관련된 지적이 나온 만큼 논란을 잠재우고 비대위의 정통성을 확보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비대위원은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게 2020년 공시가격을 활용해 과세표준을 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이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권지웅 비대위원은 민주당이 질책을 받은 것은 세율을 깎아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주택가격 상승을 막지 못해서라며 부동산 세금을 깎아주는 조치를 함부로 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입이 오는 6일 지방선거에서 현역 의원이 출마할 경우 공천심사에서 10%의 불이익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오늘 오전 비공개 회의를 갖고 현역 의원은 10%, 지난 5년 이내 선거를 앞두고 탈당해 무소속 출마한 경우 15%의 페널티를 주는 공천심사 규정을 의결했습니다. 허은하석 대변인은 공천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이 개혁이고 실력 있는 분을 선출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자신의 유임설과 관련해 전체적인 국면을 정확하게 깨뚫지 못한 해프닝이라고 말했습니다. 카타르를 방문 중인 김 총리는 현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협치라는 측면에서 유임설이 나왔을 텐데 타깃 자체가 잘못 설정됐다며 국민이 기대하는 것은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경쟁할 것은 경쟁하는 건데 이는 당과 당의 관계에서 풀어나가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이 협치의 상징이 되면 안 되며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임기 시작인 5월 10일에 개방하여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황인성 국무총리, 이회창 감사원장, 전경성 당선자는 국회의원회관으로 이동해 거기는 반드시 공익이 될 만하였습니다. 든든한 균형 발전 대통령 후보 경제 제가 살리겠습니다. 청와대 대통령 시대를 끝내고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구중 궁궐 같은 청와대를 나와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 늘 소통하고 함께하겠습니다.
방역법을 준수하고 청와대 개방과 집무실 광화문 이전은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마무리된 이후에 장기적인 사업으로 검토하기로. 국민 소통을 위한 결단이냐 아니면 졸속 이전이냐. 윤석열 당선인이 어제 직접 쥐봉을 잡고 밝힌 이 용산 시대에 대해 찬반 공방이 연일 뜨겁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까지 열었습니다. 국방 전문가 김종대 정의당 전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네. 과거 정부 때부터 계속 추진했지만 어려웠네요. 역시 경호 문제, 안보 문제 때문이었겠죠? 대통령 신변에 대한 경호 문제는 오히려 작은 부분이고요. 네. 청와대 자체가 국가 안전의 최후보로, 즉 컨트롤 타워이기 때문에요. 그 청와대 지하실에 갖춰져 있는 그 각종의 위기 관리, 정보 관리, 또 화생방 시설까지 다 돼 있는. 그렇군요. 예, 이런 어떤 그 요새화된 네. 이런 위기 관리 벙커들. 예, 또 경호처도 경호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네네. 예, 그래서 주변 경비 또 위성 정보까지 활용할 수 있는 최적화된 그렇군요. 이런 국가의 위기 관리를 이걸 매몰 비용으로 내버리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때 대안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 지금 보면 그 청와대 상황실 예. 그리고 또 인수위가 이야기한 국방부 내 상황실 또 합동참모본부 내에 있는 상황실 지금 예. 우리나라의 상황실이 한 3곳입니다. 물론 위기관리센터라고 불리기도 하고 지휘통제실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네. 그 3곳 다 가보셨죠? 다 가봤습니다. 네, 어떻게 다릅니까? 예, 그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는 그 잔디밭이 있어요. 그 헬기가 뜨고 내리는 바로 그 지하에 있거든요. 그 지하에 예, 있습니까? 육중한 예. 철문 뭐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청와대 집무실 뭐 밑이 아니고 집무실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 춘추관 옆에 춘추관 옆에 제일 큰 그 잔디 광장 있죠? 예. 예, 그 지하에 이거 깊숙이 공개해도 있어요. 되는 내용입니까? 아, 이제는 뭐 다 예, 됩니다. 예. 예. 그런데 이 지하 벙커에는 아마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현대화 작업이 시작돼서 네. 거기에 그 경찰, 소방, 해경, 또 군사 상황, 그 육해공군 이게 다 연결이 되고 외교 상황, 안보 상황, 재난 상황, 사회 혼란 상황. 예. 그러니까 뭐 산림청까지도 연결돼야 되겠죠. 요즘 산불 나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 국내의 종합적인 위기 대응 관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진 굉장히 돈과 노력을 많이 투입한 위기관리센터가 있는 거고. 그렇군요. 예, 요게 청와대 지하벙커입니다. 예, 그리고요? 국방부는 원래 여기 지금 국방부 가면은 합참이 쓰려던 건물이었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벙커를 만들었어요. 여기에 군사 상황을 다 관리하는데 당시에 그 합참이 쓸 것으로 예상하고 만들면서 동맹국 정보, 그러니까 센츄리 K라고 하는 그 미군 지휘 통제 시스템이 라인이 깔려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다음에 그 옆에 건물이 이제 합참이거든요. 합참 건물이죠? 예, 걸어서 네. 뭐 한 100m가 좀 안 돼요. 여기는 군사 상황. 그러니까 육군, 해군, 공군 이렇게 그 우리나라 군사적인 상황이 벌어지는데 네네. 이것을 합참 의장이 통제하고 지휘할 수 있도록 지휘 통제실이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오른쪽 건물이 이제 국방부 청사 예, 저게 건물이고 국방부고요. 그 왼쪽에 앞서 예, 잠깐 방금 봤었던 지나간 그게 합참 합참 건물입니다. 예. 그래서 뭐 걸어서 한 뭐 불과 2분 남짓 때는 아주 뭐 가까운 거리에 도로 하나 사이에 두고 국방부와 합참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지하 통로로 연결이 돼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계급 높은 사람은 지하 예. 통로로 점심 먹으러 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유사시에 국방부 상황실을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합참 지하 군 지휘 통제실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 네. 청와대 상황실에서 대응하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장소는 있습니다. 그 말 자체는 공간은 있다. 이거는 맞아요. 그런데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있는 기능을 옮겨 오려면 예. 뭐 이삿짐 옮기듯 옮겨지는 게 아니라 라인을 새로 깔아야 되고 네. 또 그 깐 시스템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정화 기간이 필요하고 예. 그렇군요. 예, 또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이 달라지고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확인을 해보니까 예. 이런 것들이 다 완료되는데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냐. 예, 예. 짧게 잡아 6개월이다.
길게는 1년까지 갈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갖추어져서 시스템이 정상 작동을 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려야 되거든요. 예. 국방부 지하에서. 그렇군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공간 배치, 상황 요원 관리 이런 것들을 하면 다 재구조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민간의 위기, 뭐 테러, 재난, 산불, 홍수, 뭐 태풍,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하려면은 추가적으로 갖춰야 되는데 그럼 지금 청와대에 있는 걸 뜯어올 수 있느냐? 문 대통령이 위기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전부 새로 구입해야 돼요. 새로 구입하고 새로 깔아야 되거든. 당분간 국가 위기 관리 센터를 이중 구조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네요. 그렇다면 좀 합리적으로 여러 가지 안보 공백 없게 만약에 추진 이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합참 상황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군사 상황을 관리하잖아요. 네, 잠시만요. 속보가 들어왔네요. 문 대통령 NSC 전체회의를 직접 주재했는데요. 집무실 이전 관련 영향을 점검했다고 합니다. 안보에 미치는 영향들을 점검한 거죠. 브리핑이 곧 있을 예정인데요. 직접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개최되었던 NSC 확대 관계 장관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 대선 때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공약한 바 있어서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린다는 뜻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안보 역량의 결집이 필요한 정부 교체기에 준비되지 않은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런 이전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의 이전이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현 청와대를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는 비행금지 구역 등 대공 방어 체계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시간에 쫓겨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국방부, 합참, 청와대 모두 보다 준비된 가운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정부는 당선인 측과 인수위에 이러한 우려를 전하고 필요한 협의를 충분히 거쳐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입니다.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국가 안보는 군 통수는 현 정부와 현 대통령의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입니다. 국방부와 합참, 관련 기관 등은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임무에 임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회의 결과 지금 들으신 것처럼 안보 공백 우려가 있다.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마지막 날 12시까지 군 통수는 현 정부에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이다. 때문에 이런 우려를 지금 인수위 측에 전달을 하고 그리고 나서 최종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종대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일단 지금 상태에서 바로 이전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 상식이죠. 사실은 그 경호상황실 위기관리센터 두 기관은 대통령 당선자보다 먼저 들어가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모든 걸 차질 없이 다 준비하고 그 다음에 당선자가 오는 게 순리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 이런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당선자가 먼저 들어가 버리면 뒤늦게 그 시스템을 이전하고 깔아놓는다 한들 작동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그때 5월 10일부터 청와대 이제 민간에 개방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와대 위기관리 기능 상실하고. 그렇군요. 국방부에 가 있는 대통령 집무실과 그 위기관리센터 준비가 안 돼 있고 이게 바로 공백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그 국방부나 합참 내부의 분위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랜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유구무원, 참 억장이 무너지는 날벼락 같은 어떤 그 상황이지만은
감히 말을 할 수 없는 분위기예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예. 당선자가 너무 강력하게 이 입장을 또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는 원래 경호처하고 국방부 의견은 꼭 들었어야 됩니다. 네. 사전에 전문가 검토 과정, 그 필터가 되는 전문가 과정은 꼭 한 번 거쳤어야 되는데 전직 합참의장 여러 명도 성명을 냈잖아요. 냈죠. 예. 바로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그 국방부로 그 집무실이 들어오면 국방부는 합참 건물로 가고 네. 합참은 즉시 이전 준비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남태령에 뭐 수방사로 간다는데 인수위 발표는 거기 건물 다 돼 있고 네. 아무 문제 없다 그러는데 제가 아는 사실하고 전혀 다릅니다. 인수위에서 얘기한 건 B1 벙커 그 전쟁 지휘 시설이 있다는 얘기지. 예. 그 합참 자체가 들어갈 건물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건물을 또 새로 져야 되는 문제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예. 또 시스템 다 깔아야 되고, 그렇군요. 그다음에 뭐 예. 방호 대책 다 세워야 되고, 예, 이러다 보면은 상당한 어떤 그 무리가 따르죠. 알겠습니다. 지금 청와대 발표 내용을 잠깐 여쭤보고 싶은데 예. 청와대에서 지금 안보 공백 우려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예. 물론 취지는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비행 금지 구역 대공 방역 체계를 조정해야 한다 이런 말은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 그 사실 우리 청와대는 천혜의 요새입니다. 예, 예. 뒤에 북악산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북한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방어가 돼요. 네. 다만 그 북한이 이제 최근에 새로 그 보여주는 전술 무기들 이렇게 막 곡사포 같이 불규칙하게 날아온다든가 예. 드론이라든가 네. 우리 내부의 테러 분자들에 의해 가지고 반대 방향에서 공격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예. 예, 이러다 보면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해서 청와대 일대에선 그러니까 드론 같은 거 못 띄웁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네, 국방부 전혀 청사로 못 띄워요. 만약에 이전을 해도 네. 그 청사 주변은 새로 대공 방역 체계를 조정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한때 벌컨포가 대공방을 하다가 지금은 패트리어트 미국의 그 지대공 미사일이 배치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전력들은 하루 아침에 옮길 수가 없고 만약에 용산으로 옮겨서 대통령을 방어한다 그러면 환경 영향 평가 거쳐야 되죠. 용산 일대 비행 금지 구역 또 고도 제한 여러 가지 어떤 그 작전성 검토를 해야 되죠.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 청와대는 해제가 되겠지만 용산 쪽은 새로 설정이 돼야 되는데 청와대하고 기준이 같을 수가 없죠. 뒤에 네. 북악산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는 개활지 같이 막 드러나 있고 그러다 보면 전혀 다른 작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따라서 청와대의 어떤 기존의 그 국가의 전략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최신의 지대공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전략을 옮기기 위해서는 예. 어떤 그 용산 일원의 도시 계획도 봐야 되고 또 규제도 재설정해야 되겠고 예. 여러 가지 어떤 군사 작전에 필요한 부지 설정, 환경 영향 평가 이런 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런데 지금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용산 지역에 이미 군사시설 보호를 전제로 개발이 진행됐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규제는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글쎄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예. 그 말 자체는 맞습니다. 지금 합참이나 국방부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군사시설이고 네. 여러 가지 방어 대책이 돼 있는데 문제는 대통령 집무실이 오면 여기에는 외국 정상이 오실 것이고 예. 전 세계 주요 인사들이 다 오고 정부의 요직 주요 공직자들이 다 오는 데예요. 그렇군요. 경호와 안전의 예, 수준이 예. 달라지겠죠. 네. 만약에 저런 데서 어떤 그 방어 대책이 그 부실하다면은 의장대 사열을 그 외국 원수가 해야 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나 시진핑 주석이 하겠습니까? 안 할 거라고 봐요. 거절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부터 해가지고 그 국방부 합참 방어하고 요인 그 보호하고는 전혀 그 수준이 다르게 될 것이고 네. 그러다 보면은 기존의 대공 방어라든가 주변 안전에 대한 어떤 군사 보호 구역 설정 문제는 네. 분명히 한번 검토를 해야 되고요. 예.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네. 최근에 북한이 새로운 전술 무기를 무지한히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요일 날 그 발표하던 그날 아침에도 대구경 방사포를 쐈습니다. 예. 달라진 안보 상황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북악산이 다 막아주던 방어막이 없어지는데 이것을 갖다가 기존에 있는 대로 다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책임해지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일단 지금 내부적으로는 국방부에서 이사를 시작했고 네. 인수 측에서 요구해가지고요. 예. 그리고 좀 예비비도 지금 496억을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최종적으로 승인은 지금 현 정부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현 정부가 그 예비비를 승인을 해야지 이제 이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지금 이런 우려 사항을 전달하고 최종 입장을 정하겠다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일단은 국무회의에 예. 예비비 안건이 상정이 됩니다. 그렇다면서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그 장관들이 모여 있는 회의에서 이것이 결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이랬을 때 이것이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지금 사실은 법적인 검토보다도 일단 결정부터 해놓고 가다 보니 우리나라 국가 사업이라는 건 환경 영향 평가, 예비 타당성 검토 모든 걸 다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법적인 절차가 지금 다 깡그리 생략되고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비비는 국가 비상사태나 예. 예기치 않은 재난재해가 있을 때 정부에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지출하는 건데 예. 이런 국가 사업에도 그렇게 예비비를 쓴다. 이렇게 되면은 법적인 검토도 이걸 해봐야지 요구한다고 무턱대고 돈을 어떻게 줍니까? 이거 다 나중에 뭐 국회도 있고 감사원도 예. 있고 이게 법 절차가 준수됐는가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이거 잘못 풀리면 청문회 가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런 점에서 알겠습니다. 검토는 당연한 거다. 네. 비용과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인수위가 내놓은 것과 민주당의 추산액이 차이가 상당히 나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된 발언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일정이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선 청와대 옮기죠, 국방부 옮기죠, 그리고 합참 옮기죠, 또 해부대 다 옮기죠. 옮길 때마다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게 합참에 옮기게 되면은 합참에 있던 그 지역 그 부대들을 또 딴 데로 옮겨야 됩니다. 그런 반응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1조도 더 들어가지 싶어요. 민주당은 1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1조 그러면 대장동이 바로 생각나죠. 1조가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 500억도 안 되는 이전 사업을 뭐 1조를 든다고 하는 게 광우병 생각이 나기도 하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5천억이 될 이유가 없잖아요. 5천억 주시면 500억 국민에서 쓰고 4,500억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1조 원 넘게 든다, 500억도 안 든다.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아주 객관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세요. 이거 정말 뭐 한편의 코미디 같습니다. 예. 전혀 다른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아, 그래요? 예. 자, 쉽게 얘기하면 제가 집을 사서 가요. 네. 드는 비용이 일단은 대금을 지불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집값을. 예, 예. 이게 1조 원이라면 가는데 이삿짐 센터 불러야죠. 공인중개사 수수료 줘야죠. 이런 게 500억인 겁니다. 그 이사 비용. 예. 예. 그러니까 500억이라고 하는 거는 이사 비용에다가 리모델링비를 합친 거예요. 아, 예, 예. 그러면 그거 집값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겠죠. 그러면 진짜 네. 1조 원은 뭐냐? 국방부 합참이 새로운 건물을 지어가야 되고 직할부대, 직속기관 다 연쇄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 비용은 1조가 되고도 남죠. 왜냐하면 예. 나중에 저기 그 용산공원 조성까지 한번 보십시오. 1조 원에서 계속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서로 양측에서 저 비교된 표가 나오고 있는데 보십시오. 저 항목이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저게 어떻게 갔습니까? 그러니까 496억 정확하게는 이 돈은 이사 비용에다가 리모델링 비용이다. 뭘 짓고 말고가 없어요. 저 당선인 측의 비용에 보면은. 여기 뭐 이제 합참 만약에 그 남태령의 수방위 사령부의 합참 건물을 새로 짓는다면은 이제 건설 비용이 들 수 있다 오늘. 네. 대변인이 그렇게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보면 500억 이상이 드네요. 그게 이 당선인 측에서 이번에 그 뒤늦게 인정한 거죠. 김은혜 대변인이 얘기한 것은 합참 이전에 1,200억 원 들어간다. 네. 예, 이걸 인정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뒤늦게 저렇게 플러스 표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건 따로 얘기한 거고 어제 당선자는 저 얘기를 안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이야기하시면 저걸 다 뭉뚱그려서 합쳐서 봐야 되는 비용이 이사비만 그러면 내면은 이전이 다 되는 거냐? 아니거든요. 저기 장비 구입비도 빠져 있잖아요. 예. 네. 새로운 위기관리센터 해야 되고 통신 저 체계 깔아야 되고 또 저 미군이 자기네 시스템 옮긴다 그러면 그것도 비용 내놓으라 그러는 거거든요. 이런 비용들은 계속 앞으로 발생한 비용들인데 이걸 합리적으로 추계를 안 해본 거예요. 네, 그런 알겠습니다. 비용 다 빠진 거죠. 그리고 쟁점 세 번째 쟁점 볼까요? 용산 개발 관련해서. 예. 이제 인수위는 문제 없다는 입장인데 또 용산에 사시는 분들은 또 생각이 다른가 봐요. 혹시 뭐 고도 제한이 걸리지 않을까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계시거든요. 예. 전문가 입장에서 누구 말이 맞는 거죠? 제가 뭐 부동산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그 만약에 국방부 건물에 그 대통령이 들어오신다면은 그 정면에 20층 이상 아파트가 몇 군데 있냐 보니까 3군데더라고요. 지금 현재. 네. 그렇다면 아무리 저 낮은 그 벽을 설치한다 그래도 다 보이는 건데. 그러니까 그 건물에서 대통령 근태 관리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누가 출근하고 누가 뭐 차 타고 몇 시에 나가고 손님은 누가 찾아오고 이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다면
자, 경호 작전을 어떻게 수립해야 되는가? 현재 경호처가 이 결정에 참여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경호 작전이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경 다 보이죠? 그럼 맨날 지하로 다니실 겁니까? 물론 지하 주차장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외국 손님 왔을 때도 그럴 겁니까? 다 현관에서 맞이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경호 작전의 소요가 앞으로 나오게 된다면 그 인근에 있는 민간 아파트 시설, 또 앞으로 짓게 될 고층 아파트, 또 재개발 계획 이런 걸 서울시까지 들어와서 지금 같이 협의를 해봐야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경호 작전하고 맞느냐 틀리냐. 그런데 이걸 지금 갖다가 저기 뭐냐고 기존에 이미 다 규제가 있기 때문에 별다른 제재 없다 이러는데 경호처 의견 물어봤습니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앞서 제가 박수현 대변인 오늘 NSC 회의 결과를 브리핑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성기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 대통령이 사실상 집무실 이전 시기를 재고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국가안전보장회의 확대 관계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안보 영향을 점검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과거 대선 때 광화문 대통령을 공약한 바가 있어서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린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까지 촉박한 상황에서 국방부와 합참 그리고 경호처와 비서실이 이전하는 것은 무리한 면이 있다는 우려를 전했습니다. 특히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어서 안보 역량이 결집되어야 하는 정부 교체기에 준비되지 않은 갑작스러운 이전과 안보 공백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비행 금지 구역 등 대공 방어 체계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간에 쫓겨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국방부와 합참 그리고 청와대 모두 보다 준비된 가운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실상 급박하게 이전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을 밝힌 겁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정부는 당선인 측과 인수위에 우려를 전하고 필요한 조치를 거쳐서 최종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또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국가안보와 군 통수는 현 정부와 현 대통령이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국방부와 합창 등 관련 기관은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업무에 임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내일 국무회의에서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승인 안건은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는 것인 만큼 예비비 상정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협의가 된다면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은 크게 어렵지 않다는 견해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홍성기입니다. 청와대 입장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상 재고를 요청하고 그리고 예비비 496억 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처리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어제 윤 당선인이 밝힌 5월 10일 용산 국방부 청사로 출근하고 근무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게 되는 겁니까?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게 윤석열 당선자가 전세 난민이 되셨어요. 저 입주할 집에 세입자는 집 못 비워주게 됐다 그러고 집주인은 나가라 그러고 이런 형국에 오도 가도 못하나. 이사 비용을 사실상 줄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자 우선 이전은 불가능한 거예요. 단순히 돈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경호와 위기관리센터와 어떤 대통령의 어떤 직무에 필요한 게 갖춰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보십시오. 오늘 NSC 회의라 그랬으니 저기에 서욱 국방부 장관이 참석했을 거 아닙니까? 또 아마도 참관인으로 합참 의장이 참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누가 저렇게 건의했겠냐고요. 경호처도 했겠지만 서욱 국방부 장관 의견이 가장 무게 있게 고려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국방부 합참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정했을 그 내용이 대통령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김종대 의원님이 이제 국회 생활도 하셨으니까 지금 사실 민주당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잖아요. 172석의 민주당도 반대하고 있고 청와대도 저렇게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공감은 하지만 너무 급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 1년 정도만이라도 이렇게 어떤 검토 기간을 갖겠다. 이렇게 하면 이 문제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3년 정도의 실행을 해서 1년 검토, 2년 실행. 이렇게 해서 3년 정도에 하면 이 국가 대역사
이 국가의 대사를 처리할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기관이 만들어지고 얼마나 비전 좋습니다. 용산을 시민들한테 돌려드리겠다. 네. 저 훌륭하고 박수 치고 싶어요. 자, 이거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관입니다. 이 용산 시대는 대통령 혼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그거는 국민과 같이 하는 것이다. 이 점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방전문가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열흘 만에 20만 명대로 줄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20만 9,169명으로 전날보다 12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지난 17일 역대 최다 규모인 60만 명대 확진 이후 연일 환자가 줄면서 열흘 만에 20만 명대를 기록한 겁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329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는데 누적으로 보면 12,757명에 달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줄면서 열흘 만에 20만 명대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감소세로 전환됐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평가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주 월요일 환자 숫자와 비교하면 오늘 10만 명 정도 줄었고 2주 전 월요일인 지난 7일과는 비슷한 규모라며 이 같은 확진자 감소는 긍정적 지표라고 진단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주 국내 스텔스 오미크론 검출률은 41.4%로 전주 26.3%보다 크게 늘었고 4주 전과 비교해서는 4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하위 계통인 BA2의 국내 검출 비중이 빠르게 커지면서 방역당국은 유행 정점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최근 코로나19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수도권 지역의 화장장이 포화 상태입니다. 당장 화장장을 예약하지 못한 유족들은 5일장에 6일장까지 치르고 있지만 화장 일정을 잡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네, 인천 가족공원 승하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도 화장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인천 승하원에는 온종일 유족들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침 7시부터 일찌감치 화장장은 운영을 시작했고요. 오후 5시가 넘은 시각까지도 시설 운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승하원에는 모두 20개의 화장로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예비용 화장로 2개를 빼면 모두 18개의 화장로가 시간대별로 번갈아가며 가동되고 있는데요. 회차마다 9개가 아침 7시부터 오후 5시 반까지 11번에 걸쳐 가동돼 하루에 99구의 시신을 처리합니다. 기존에는 8번에 걸쳐 72구의 시신만 처리해오다가 환자기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크게 늘면서 가동 횟수를 늘렸습니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관계자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코로나 사망자로 인해서 오신 분들이 35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화장하는 비율에 보면은 30% 정도 이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화장장 예약도 쉽지가 않습니다. 당장 오늘 예약해도 금요일까지는 인천 승하원에서 화장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화장 예약 누리집에 접속해보니 간간히 뜨는 취소를 제외하면 이제 남은 자리는 없었습니다. 서울시립승하원과 서울추모공원의 경우에도 이미 금요일까지 예약이 끝났습니다. 화장 일정 잡기가 어렵다 보니 이곳에 오는 유족들도 3일장을 치른 경우는 4분의 1 정도에 불과하고요. 나머지는 5일이나 6일로 장례 일정을 잡은 상태입니다. 정부는 사태 해결을 위해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안치시설 추가 설치를 위한 국비 지원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하루 300명을 넘어선 코로나19 사망자가 줄어들지 않는 한 화장장 포화 사태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인천 가족공원 승하원에서 YTN 김철입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이 어제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계획을 공식화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만 민주당은 민생의 백해무익이다라고 졸속이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오늘 여야 의원과 함께 청와대 용산 이전을 비롯해서 정치권 쟁점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주회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방금 들어온 그 청와대 발표 내용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NSC 회의가 열렸어요. 네. 이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을 하는 것이 혹시 국가 안보에 또 공백이 생긴 것 아니냐. 네. 이런
관련해서 회의를 열었는데 일단은 좀 재고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나왔나 봐요. 지금 인수위 공식 입장은 안 나온 거죠. 네, 뭐 방금 전에 네, 박수현 그랬으니까요. 청와대 수석이 그 발표를 예상하지 하셨기 못하신 거 때문에요. 아닙니까? 아무래도 뭐 저희로서는 아무래도 좀 뭐 유감일 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뭐 청와대 대통령 직무실 또 이전하겠다는 것은 뭐 이것은 윤석열 정부의 첫 단추이고 예. 또 이것이 물론 뭐 현 정부와의 협조는 필요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 정부의 승인을 얻어서 할 사항은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런데 뭐 예상 외로 그렇게 우려감을 이제 표시를 한다. 그리고 또 내일 또 예비비 상정이 또 국무회의에 뭐 상정이 또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예,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그런 그 결국 정권 교체기에 어떠한 그런 뭐 힘겨루기나 뭐 아니면은 또 알력 뭐 이런 것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려감을 이제 전달을 받고 나서 또 당선인이나 또 뭐 인수위에서 분석을 하시겠죠. 뭐 하겠습니다만 뭐 그래도 또 당선인 측에서도 또 여러 가지로 그것은 소통하는 정부, 또 제대로 일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또한 여러 가지를 또 검토해서 국민들께 어제 설득하는 또한 설명드리는 그런 자리를 가졌기 때문에 또 이러한 면에서 청와대가 지금 그 문재인 정부 할 것은 결국은 뭐 안전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고 협조해 주는 것이 저는 더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워낙 뭐 이번 대선 워낙 치열했고 대선이 끝난 뒤에도 이 당선인도 그랬고 또 대통령도 그랬고 이제 협조 정치, 협력 정치 그리고 또 통합의 정치를 강조했는데 지금 일단은 충돌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청와대가 오늘 발표한 내용을 어떻게 보셨어요? 충돌이라는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역대 이제 정부의 이제 신구 권력이 이제 교체될 당시에 보면은 상호 이제 협력적으로 다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좀 다른 사안인 것 같아요. 청와대 용산 이전이라는 문제인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제 NSC 회의만 해도 국가안보회의라고 했을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게 위기관리 아니겠습니까? 위기관리라고 하는 것은 대내적인 어떤 문제라든가 대외적인 문제를 관리하는 건데 그러면 청와대가 국방부에 있는 용산으로 이전했을 경우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안보 문제 아니겠습니까? 안전에 대한 문제이고 그랬을 경우에 공백의 문제가 상당히 크다라는 건데 그 당사자들인 국방부라든가 지금 청와대 경호처라든가 합참이라든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하고 또 의견 수렴이 필요하고 여론 수렴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건데 지난 대선이 3월 9일 날 끝나고 3월 10일 날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보면 광화문 시설을 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검토한 게 한 5일 정도 됐던 것 같고 그러면 한 5일 만에 지금 용산 이전을 결정했는데 국민이 바라보는 눈높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거고 또 하나가 뭐냐면 당사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안보를 관리하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여론 수렴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인 것이죠. 그러니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상식적 접근이라고 하는 건데 이 문제가 상식적이지 않은 접근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전주 의원님. 네.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이제 용산 검토를 오래전부터 했었다. 그리고 이제 광화문하고 같이 검토를 했고 광화문은 어제 발표 내용에 보면 광화문 집무실 이전을 검토했으나 경호의 어려움, 국민의 불편이 커서 용산으로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안보 공백 우려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도 윤수위에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검토를 했죠. 그 뭐 집무실 이전 이제 TF도 다 맡고 있는 뭐 윤한홍 의원님과 그리고 김용현 그 전 합참 이제 차장이신가요? 작전본부장이었어요. 군인 출신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은 검토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결국은 그 청와대라는 그런 건물이 주고 있는 뭐 이러한 그 이제 대통령 당선인 그 표현에 의하면 이제 이것은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다. 지금 그 탈권위를 하겠다 지금 뭐 이러한 일성을 그 내비쳤고 그리고 또한 뭐 국민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또한 참모들과의 소통 그리고 또 언론과의 소통을 또 강화한다는 면에서도 청와대가 구조적으로 폐쇄적 공간성 때문에 이제 어렵다. 뭐 이러한 이제 강력한 이제 심정을 가지고 적당한 이제 그 장소를 물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용산이 이제
됐던 것이죠. 그래서 용산이 뭐 처음부터 갑자기 그렇게 그 박성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일 만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1월 27일에 정치 개혁 이제 공약을 발표하시는 그 단계에서도 광화문을 물론 일성으로 내세우긴 했지만 또 용산이 그 중에 어떤 그런 대체지로 그렇게 물색이 됐던 것은 맞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사실 용산으로 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은 안보죠. 이렇게 안전 문제, 국가 안전을 제대로 챙겨야 된다. 그 아시겠지만 그 국방부 그 벙커에는 지하 벙커에는 C4원 그 국가 지휘 통신망 그러니까 거의 뭐 청와대 벙커에 있는 그런 시설과 거의 그 비슷한 수준의 이러한 그 통신망이 좀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국방부로 또 옮긴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국가 안전의 공백을 오히려 초래하지 않을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뭐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인수위와 또 당선인께서 여러 가지 고심 끝에 또한 그 결론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청와대가 우려하는 뭐 이러한 결국은 이 국가 안전에 어떠한 그런 구멍이 날 수 있는 뭐 이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한 결정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것이고요. 뭐 앞으로 또 취임까지 한 50여일 정도 이제 그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거기에서 더욱 더 이제 국가 안전상에 이러한 뭐 구멍이 나지 않도록 서로 좀 협력하는 좀 그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저는 이제 정책이라고 하는 경우 이제 새로운 정책을 추구할 때 말씀하세요. 역사성이라는 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청와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권력의 상징이면서 국민의 이제 뜻을 받드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이전했을 경우에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인지에 대한 것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예전에 이제 2002년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행정수도 이전 관련된 부분에서 신행정수도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청와대가 이전하는 것 자체가 수도 이전이고 관습법범에 어긋난다 해서 그것이 안 됐는데 그만큼 청와대 이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주는 역사성, 상징성이 큰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 수도 이전이라고 하는 경우를 역사를 좀 살펴보면 조선시대에서 한양천도라고 했을 경우에 개성에서 한양천도를 했을 경우에 수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이성계가 그 조선을 건국하면서 그 당시 논란이 뭐가 있었냐면 무왕론하고 한양론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신촌으로 가느냐 한양론으로 가느냐에 대한 논쟁이 있다 한양으로 갔다가 다시 1398년에 1차 왕자이 나가고 나서 다시 개성으로 환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태종 이방원이 다시 집권한 이후에 1405년도에 한양으로 다시 재천도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얘기예요. 국민의 어떤 민감도, 체감도 그리고 국민이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한 수기와 공론회장을 만들고 하나의 정책이라고 했을 경우 청와대를 옮긴다고 할 때 그것이 수성이 됐을 때 국민이 받아들이는 것이지 어느 날 내가 이거 청와대 여기 옮기겠다 그냥 선언적 의미로서가 아니라 이제 국민에게 녹아내리는 정책이 돼야 되는 건데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논란이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청와대에서도 일단 그 직무실을 청와대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 광화문이나 제2의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에는 공감을 한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럼요. 민주당도 역시 이전하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그 지금 시기적으로 그리고 너무 급하다. 그러니까 충분히 준비해서 옮겨야 한다. 그런 입장이죠. 그렇죠. 왜 뭐냐면 아니 청와대 이제 그 보통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공약과 정책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예측 가능하잖아요. 예측 가능. 우리는 이런 삶이 변하게 되겠고 우리가 만약에 청와대에 이전한다고 하면 아 광화문 시대가 열리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윤석열 당선자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언제 지금 용산 얘기를 했습니까? 예측 가능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청와대를 이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다시 청사진을 내세우는 거예요. 블루프린트를 내서 나는 몇 년도에 이렇게 하고 예산 규모는 이렇게 되고 이런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설득해서 국민에게 받아들이게끔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고 나는 가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오히려 압박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전주혜 의원님. 어제 뭐 윤석열 당선인은 지금 청와대에 바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기가 어렵다라는 표현을 하긴 했는데 국민의힘 내에서도 좀 속도를 조절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긴 있었다면서요. 뭐 그런
뭐 이야기도 일부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정말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어렵다는 말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게 한번 이렇게 짐을 풀으면 뭐 거기에서 또 지금 나오는 그러한 뭐 또 안보의 공백,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실 뭐 시기의 차이지. 그러면 좀 이따 들어가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느냐,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들어간다면 지금 현재의 안보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이제 밟아 나가는 게 어떻겠느냐는 게 지금 청와대 재고 요청인 것 같거든요. 네네.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어제 그 발표에서 검토가 안 된 것은 아니고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현 국방부 상황실은 그 청와대 상황실과 거의 유사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지휘 체계나 전산 체계상의 공백이나 운영상의 어떤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또한 그 이전하는 국방부도 역시 또 합참의 상황실이 있죠. 또 여기에도 또한 그런 그 상황 시스템이 또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평상시에도 대통령, 국방부, 합참 이렇게 같이 그 근거리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휘 체계 간의 어떤 공백이 오히려 줄어들 수가 있는 것이고 군 통수권자와 또한 지휘부가 근거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나 결정에 오히려 효율성이 증대할 수 있다. 근데 이러한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늦게 들어가느냐, 뭐 빨리 들어가냐 사실 그런 차원의 어떠한 그런 문제 해결이 시기에 따라서 좀 없어진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하나 언급을 좀 해야 될 문제가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 세계의 국제 정치 질서가 이제 바뀌면서 가장 큰 맥락 중에 하나가 뭐냐면 9.11 테러예요. 9.11 테러 이전과 이후가 이제 바뀌는 건데, 그러니까 테러도 전쟁이라고 이제 보는 건데, 그래서 뭐였냐면 그 군 지휘부가 한 곳에 있는 것을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백악관과 펜타곤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 지휘부를 한 곳에 모았을 경우에 오히려 국가 안보에 가장 큰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 안보론자들의 생각인 겁니다. 지금 보면은 그 추세와는 전혀 반대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또 잘못된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일단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이제 주의봉도 잡고 여러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계속 반대를 지금 민주당이죠. 지금은 여당이지만 곧 야당이 되겠죠. 계속 반대를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청와대도 재고를 요청한 상황인데요. 자, 윤석열 당선인 지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영상으로 좀 보고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저거 없습니까? 아까 네, 이제 드릴 수 있을지 저희가 조감도를 미리 제작해서 오늘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상을 조금 치울 수 없는가? 이 단상을 좀 치워보지, 뜯어가지고. 요거는 20년 전에 지어졌고 요거는 한 10년 정도 새로운 건물입니다. 바깥으로 해서 미군의 기지가 여기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작전 기지보다는 대부분이 이제 주거 공간이라든가. 네, 감사합니다. 한국에 K 트럼프가 나셨다는 말이 떠돌고 한간에는 레임덕이 아니라 취임덕에 빠질 것이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믿음이 의식을 지배하게 된 불행이 온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임기 중에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국정 공백이나 안보 공백을 야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500억도 안 되는 이전 사업을 1조를 든다고 하는 게 광우병 생각이 나기도 하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먹고 차 드시죠, 뭐. 요새 코로나가 하루에 50만, 60만씩 그렇습니다. 지금 라이브가 진행이 되는데 한번 무슨 말씀 해주시면 네. 일단 차 좀 드시고. 새로 나온 코로나가 또 들어오는 거. 네. 또 아마 선거운동 기간에 왔다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몇 번 PCR을 하긴 했는데 목이 좀 이렇게 불편할 때 이게 하도 유지하고 다녀서 그런 거려니 하면서도 코로나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허문되지 어색하게 자꾸 분위기를 만들어요. 예, 이 제왕적 대통령 제도 한번 바꿔보겠다. 그래서 청와대 집무실을 광화문이나 용산으로 바꿔보겠다는 게 지금 당선인의 의지인데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일단 청와대가 재고를 요청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대통령과 당선인의 만남이 있고 지금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최종 입장을 정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광화문 집무실을 이전을 추진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앞서 이제 저희가 영상을 보니까 2019년에 할 수 없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때 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였죠? 요거는 이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중에 네네. 하나가 뭐냐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이제 5월에 취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수위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대통령 공약 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광화문 시대를 그랬죠. 열어서 이제 국민과 소통 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 다 그렇게 이제 공약을 하고 검토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근데 2019년도에 이제 2018년 19년도를 지나면서 광화문 청사로 이제 이전에 대한 계획들을 검토했겠죠. 하다 보니까 뭐냐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정호실의 의견도 들어야 되는 거고요. 또 합참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또 하나는 NSC 얘기도 듣고 또 관련 부처인 외교부라든가 다 얘기를 수렴하지 않았겠습니까? 수렴을 해봤더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보안과 안보의 문제가 가장 크더라는 거예요. 경호의 문제. 예.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이 문제를 추진하는 게 마땅한 거냐? 다시 재검토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이 광화문 시대는 열기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검토해서 국민에게 그 당시 이제 알리지 않았습니까? 네.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청와대로 이제 안주하게 된 거고 거주하게 된 거고 그 정책들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렸던 것이죠. 예. 근데 지금은 저는 그게 빠졌다라는 거예요. 국민에게 좀 알려야 되는 건데 뭘 알린 게 뭐가 있냐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이제 87년 체제 이후에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늘 대통령 선거에서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 이후에 뭐가 있냐면 결국은 이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서 대통령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국정 운영에 있어서의 권한 집중이 있더라는 거예요. 권한 집중이 뭐냐면 이제 인사권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예. 오히려 장차관이라든가 지금 제도 개선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는 결선제를 통해서 오히려 비례성에 대한 원칙을 반영해서 통치 운영을 만들고 또 하나는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추천제를 통해서 권력 분산을 하고 이런 제도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권력에 대한 우리가 얘기하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것을 막자 이런 얘기를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고 사실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점을 시정하겠다, 고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또 하나 더 나아가서는 결국에는 뭐냐면 소통 아니겠습니까? 그 소통이 이제 그 제왕적 대통령제가 불통이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좀 더 나아가서 국정 운영을 국민과 더불어서 언론인에게 더 브리핑을 하고 현장 중심의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단순하게 공간의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소통을 만들 수 있다. 이건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공간에 대한 이동, 청와대 이전하는 과정을 보면 소통하겠다고 하지만 결국 지금 뭐냐면 불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어제 발표 내용을 보면 이 단순히 공간의 이동이 아니고 국민과의 약속을 이제 실천하는 의지다. 그리고 국민이 이 결정 과정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언론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서 바로 그 집무실 1층에 프레스센터를 설치하겠다라고 했어요. 이런 것들이 당선인의 의지 아니겠습니까? 아유,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도 직접 또 조감도를 또 그 기자들 앞에서 또 보이고 설명하시고 또 한 30분 정도 지금 질의응답을 가졌고 사실 이제 그런 것 자체가 언론과 소통을 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그걸 보는 국민들과 소통하는 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제가 선거 운동 당시 이제 현장 대변인으로서 계속 당선인을 이제 후보 시절에 보아온 입장에서는 그러한 소통 의지가 굉장히 강하십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그 후보 시절에 공약 발표를 할 때 직접 저렇게 설명하신 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제 그 모습이 그렇게 낯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제 그런 그 정말 탈권위 그리고 소통에 대한 그런
굉장히 신념이 강하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그게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하면 예. 국민들에게 충분히 또 설명을 하고 또한 국회에도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청와대와도 또 조율을 하고 이런 이제 과정을 좀 뭐 더 거쳤으면 좋았겠습니다만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제 5월 10일 이제 그 취임 때까지 좀 그것을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그 이전을 집무실을 이제 마련을 해야 되는 이제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국민들에게 좀 설득하는 시기가 좀 짧았던 것은 그것은 좀 어쩔 수 없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뭐 앞으로도 집무실을 좀 옮기는 과정에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좀 국민들 어제 이제 그 국민들 앞에서 설명하신 것 외에도 추가적인 계속적인 그런 설득은 국민들 앞에서 해나가야 되겠다.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조만간 또 문재인 대통령과 당선인과의 또한 그 회동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 뭐 그런 자리에서 또한 이러한 그 집무실 이전에 대한 좀 더 속 깊은 이야기 그리고 또 좀 협조가 이루어지는 좀 이러한 결론이 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 문제도 우리 국민들 혈세가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이제 윤석열 당선인은 어제 발표 내용으로는 496억 원 정도 들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민주당은 1조 원 넘게 들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보니까 이제 합참에 이제 있었던 김병주 의원이 이제 사성장군 출신이고 합참에서 일을 했어요. 그 너무 구조를 잘 알더라고요. 보니까 국방부가 이전하는데 비용, 그 다음에 청와대가 또 이제 들어가는 비용.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내셨을 거예요. 부사령관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합참이 또 이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 국회 들어와서 처음에 국방위원회를 했습니다. 이제 국정감사를 제가 국방부에 가서 직접 해봤는데. 국방부 주변에 건물이 몇 개가 돼요. 보안상 아마 이제 발표를 못했을 건데 거기도 이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러면 단순하게 의자만 들고 갑니까? 거기에는 뭐냐면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스템도 들어가고 요즘에 이제 첨단으로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그 비용만 건물만 세우는데 합참만 건물은 몇천억 들고 또 국방부 들어가는데도 얼마 들고 그러다 보니까 계산할 때 실질적으로 이사 비용인 이런 그 자재만 옮기는 비용만이 아니라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단순 비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발표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한 것이죠. 지난 2019년에 그 문재인 정부가 광화문 이전 검토할 때도 이런 비용 같은 것도 혹시 검토를 해봤습니까? 글쎄 그때는 아마 이제 안보와 보안의 문제가 가장 경호의 문제가 컸기 때문에 그때 비용까지는 제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요 1조 원 넘게 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25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라 저희가 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예비비 지금 상정되는 예비비 자체가 실제로 지출이 지금 예정돼 있는 돈인데 이제 그게 496억. 전문가들 말로는 이사 비용, 리모델링 비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들어가면 국방부로 청와대 집무실에 이전을 하면 거기에 있는 국방부에 있는 또 근무자들이 또 다른 곳으로 합참으로 가야 되고 그런 이동 연세 비용을 다 합친다면은 뭐 더 많이 들지 않겠냐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1조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 어떠한 그런 그 추측에 의한 너무 부풀린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런 좀 주장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게 어떤 그런 뭐 구체적인 어떤 이전지가 어딘지 사실 이제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어디로 가길래 이 돈이 다 필요한지 이런 것이 없는 거거든요. 대충 하신 것이라 아니 그래서 일단은 그 현재는 496억 원이 예비비로 필요하다 지금 그런 것이고요. 저 하나 예만 그 이후에 잠시만 제 이제 말씀 좀 발언 중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물론 현재는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만. 뭐 합참이 뭐 조금 더 이전을 하는 뭐 이런 방안도 지금 아직 결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결국 이제 남태령에 있는 수방사 그 이제 그 부지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다 이제 어떤 그런 시설은 돼 있는 거고 뭐 필요한 경우 이제 건물을 짓는 뭐 이런 것에 최대한 이제 들어가는 것이 뭐 그 김은혜 대변인의 말로는 그것이 뭐 한 1,000억 원 정도 이렇게 그건 최대치거든요. 그것도 이제 추계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수치가 너무 이제 많은 것이고 저희 그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정말 국민의 혈세인 세금을 굉장히 아껴서 정말
그 어떤 그런 낭비하지 않고 쓰겠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국가의 안보 공백 또한 국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집무실을 이전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그 광화문 청사보다는 이제 외교부 청사가 국방부 청사가 훨씬 더 이전 비용이나 아니면 안보 공백이 덜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정해졌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취지에서 좀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이제 말씀드리면 당선인께서 사실 민관합동위원회의 그 시행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십니다. 청사 안에 두겠다고. 네, 얘기했죠. 그러니까 지금 그 청와대의 구조로는 이게 비서실 그 동을 어떻게 민관이라는 것은 결국 민간인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어떤 그런 그 대통령 그 실을 방문해서 정책을 또 상의하고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게 또 그 청와대 구조상으로 어렵다. 그리고 또한 그 폐쇄성 때문에 접근 자체도 사실 쉽지가 않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제 그 나온 그 조감도를 보더라도 한 뭐 4층에서 10층 사이에 그런 민관 합동 그 위원회 회의실이나 그런 또한 사무실을 좀 많이 그렇게 준비하는 그런 방안으로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민간의 창의성과 아이디어를 국가 정책에 반영하시겠다는 뜻이 굉장히 강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청와대를 나와서 그 외부의 그 용산 집무실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당선인이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었다는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지적을 하면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조감도가 나와서 그런데 아마 이제 국가보안시설이라 저 조감도에는 충분히 설명을 못한 것 같은데 그 국방부 청사 주변에 건물이 꽤 많아요. 그러면 그 건물 다 옮겨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이전 비용은 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청사 안에 국방부 청사 더 있다는 주변에 거죠? 더 있습니다. 꽤 많아요. 그래서 그 관련된 사이버 사령부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관련 그 국방부 관련 기관들이 있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 그것을 다 이전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이전 비용을 추계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하나만 좀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합참을 남태령으로 옮긴다고 하는데 어제 그 합참의장 전직 합참의장 11명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남태령에 거기에 공간 부지가 없어요. 이미 이제 부족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이사 비용의 초기 투입 비용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전했을 경우에 그 토지를 어떻게 하고 건물을 할 것 이런 것까지 다 두 개가 돼야 된다는 거고 마지막 한번 제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인수위가 정말 국가 정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우선순위를 먼저 발표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얘기하는 것처럼 윤석열 당선인 그 대통령 선거 과정에 코로나 극복 관련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하겠다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라는지 지금 산불 피해 현장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하겠다라는지 경제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는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벌어지듯이 전쟁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안보의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는지 이런 국가 우선순위 지금 유가도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러한 정책의 민생 정책을 발표하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은 청와대 이전과 관련해서는 장기 프로젝트로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국민에게 발표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저는 우선순위가 좀 바뀌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반론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윤석열 당선인은 어제 이제 국가안보와 코로나 위기 극복은 따로 빈틈없이 챙기겠다라고 이야기하긴 했거든요. 뭐 이제 코로나 그 관련해서는 이제 그 또 인수위에 그 코로나 대책위원회 이제 위원장을 안철수 그 인수위원장이 또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위원회에서 그렇게 그 뭐 빠른 시일 내에 어떠한 그런 그 코로나 민생과 관련한 정책을 또한 제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물론 정책의 우선순위가 또 국민들이 보시는 시각이 다양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그 정말 이 대통령이 어디서 일을 하느냐 이러한 그 장소를 또한 이전을 하고 이런 문제는 간단치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취임까지의 일정을 고려해서 일단은 좀 국민들께 그렇게 또한 계획을 또한 말씀드리고 또한 거기에 대한 설명과 협조를 구하는 어제 이제 그런 자리를 좀 마련했던 것이고요. 당연히 지금 윤석열 당선인께서 또한 저희가 국민의힘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민생이기 때문에 또 민생에 대해서도 또한 국민들께서 또 궁금해하시거나 답답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어떤 그 정책을 마련해서 제시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듣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겠다고 발표한 이후에
오늘 NSC 회의가 열렸고요. 문 대통령 집무실 이전 시기를 재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인수위에 아직 입장은 나오지 않았고요.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선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지방에 있는 한 4년제 대학교가 돌연 4개 과를 폐지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생들, 특히 입학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이 소식을 들은 신입생들의 충격이 적지 않습니다. 점점 심화하고 있는 지방대 소멸 위기를 막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지방 4년제 사립대인 전북 원광대학교. 수업이 한창인 오전 시간인데 학생들이 캠퍼스 여기저기서 서명운동을 벌입니다. 시간 되시면 화학과 폐학 일정 반대 서명운동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원광대는 최근 철학과와 반도체 디스플레이학과 등 4개 과를 폐과한다는 학칙 개정 계획을 교내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학생들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걱정이 많은 상태입니다. 과 학생회와 교수님들과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통보식으로 폐과가 된다는 것을 일방적으로 말하는 게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가장 충격이 큰 건 얼마 전 입학한 신입생들입니다. 이런 소식을 알았으면 지원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애초에 모르고 입학을 해줬다는 거에서 좀 약간 사기 입학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학교 관계자는 폐과는 재정 지원 불이익을 막기 위한 결정으로 지난해부터 교직원들과 협의를 거쳤다고 해명했습니다. 폐과된 과학생들도 졸업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는데 재학생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대학 내 과 통폐합은 최근 들어 더 두드러지는 현상인데 학령 인구 감소가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지난 2000년 80만이 넘었던 학령 인구는 20년 만에 약 50만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영향은 지방대에 더 크게 작용하는데 실제로 지난해 전체 미충원 정원 4만 명 가운데 3만 명이 비수도권 대학 정원입니다. 이에 상당수 지방대가 수시 모집 비율을 늘려 수험생을 우선 확보하거나 심지어 사은품을 앞세워 입학생을 유치하려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25년 뒤에는 대학 절반이 사라질 거라는 분석과 함께 지방대의 위기가 지역 소멸까지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지방대학의 학생들이 계속 올 수 있도록 하고 졸업한 학생들이 그 지역에 정주하도록 해야 하는데요. 때문에 정부가 고등교육 재정을 책임지고 지원을 대폭 늘리는 것이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 닫는다는 속설은 마치 빙하가 녹듯 빠르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대학 구성원을, 멀게는 비수도권 시민을 소멸 위기에서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지난달 말에 1,500원대였던 경유 평균 가격이 최근엔 1,900원대까지 껑충 뛰는 등 기름값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물 노동자들은 유류비 부담이 커졌는데도 화물 운송 비용은 그대로 유지돼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할부를 못 내 차량을 뺏길까 두려워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손해를 감수하며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장거리 차량부터 멈추기 시작하는 현실. 좀만 더 있으면 일반 시내를 주행하는 차량들도 스스로 멈출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암담합니다. 말라 죽기 전에 신속한 대책 시행이 필요하다. 더 늦기 전에 유가 변동폭을 충분히 메꿀 수 있도록 안전운전의 전차종, 전품목 확대, 일몰제 폐지를 통한 전면 실시를 확정해야 한다. 정부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사실상 허용했는데요. 한마디로 현대기아차가 새 차도 팔고 중고차도 팔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기존 중고차 업계는 반발하고 있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점도 있고 또 나쁜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대기업이 중고차 팔 수 없었는데요. 대기업이 팔 수 있도록 허용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확하게는 대기업이 팔 수 없었던 게 아니고 원래는 예. 팔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2013년도까지 국내 SK라는 큰 대기업이 중고차 사업을 예.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중고 거래업자, 즉 중소사업자들이 예. 대기업은 들어오지 말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적합업종 지정이 됐었고, 그랬군요. 그 이후로 예. 이제 SK가 분리매각을 해서 나갔고요. 그리고 이제 6년이 지난 2019년 2월달에 네. 이제 적합 지정업종이 해제가 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그 최근에 중기부가 결정한 건 뭐냐면 일단 예. 생계역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기에는 사업 규모가 너무 크다. 동네 빵집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개념이고요. 예.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그 중고사업자 중에 이미 대기업처럼 큰 거래를 하는 기업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 예. 보니까 이게 이미 들어가 있는 대기업 수준의 기업도 있는데 무작정 막는 것이 능사인가? 소비자를 위해서는 좀 열어놓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해서 결론을 낸 거죠. 알겠습니다. 네. 사실 이 중고차 시장이 그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수건 사업이었잖아요. 그래서 네네. 지금 현대 기아차, 쌍용차도 뛰어든다고 했고 또 많이들 뛰어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동차를 중간에서 유통하는 기업들은 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제조사는 자동차를 한 번 팔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개인이 차를 사가지고 누군가한테 되팔면 예. 그 차는 3번, 4번 거래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익이 계속 발생할 수 있죠. 아. 그러니까 렌터카 회사는 제조사로부터 많은 물량을 사와서 그렇죠. 돌리고 그 차를 회수해서 다시 중고로 사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렌터카 회사, 금융 리스 회사, 그다음에 모빌리티 사업자들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렇군요. 교통 사업자들도 어떻게 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앞으로 보면 IT 기업들도 많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언제쯤부터 판매가 허용되는 겁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대기업에서 파는 중고차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결론은 냈는데 결론은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낸 것이고요. 이 결론 내기 이전에 기존에 이제 중소사업자들이 지난 1월달에 중소기업 벤처부에 사업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기업이 들어왔을 때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많이 볼 수가 있으니까 그걸 정부가 조정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낸 겁니다. 그 네. 조정심의위원회가 이제 상반기 안에 결론이 날 걸로 예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상생안이 만들어져야만 이제 사업이 시작되는 거죠. 상생안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단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선택지가 넓어질 것 같은데 일단 파는 회사들이 차의 품질을 인증하게 되잖아요. 네네. 네. 여기서 이제 인증이라는 단어가 참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보통 인증하면 뭐 국가가 공인한다든가 품질 보증?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결국은 중고차는 판매하는 사람들이 품질을 보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원래 법적으로는 한 달 2,000km 이내에 보증을 해주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매자에게 이 차는 성능이 잘 점검됐습니다라고 하는 기록부를 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기록에 성능이 제대로 점검됐는지를 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보험까지 가입해서 주도록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비자들의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이 선택지가 넓어진다면 뭐냐면 이런 거죠. 똑같은 물건을 사는데 우리가 백화점 가서 살 수도 있고 재래시장 갈 수도 있고 할인점 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백화점 가면 가격이 비싸죠.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백화점은 그만큼 품질 보장을 해준다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소비자도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판매 채널은 열어주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결론을 냈던 겁니다. 그럼 인증이라고 하면은 지금 있는 인증제도나 뭐 앞으로 인증제도나 크게 차이는 크게 차이는 없는 없는 거죠. 네. 다만 이제 제조사가 얘기하는 인증은 어떤 회사는 100가지를 검사하는데 우리는 300가지 검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비싸게 팔면서 우리의 인증은 더 믿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비싸게 팔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걱정스러운 게 가격이 오를 것 같아요. 실제로 오를 것 같습니까?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뭐 검사를 많이 하면 거기에 따라 장비값도 튀어되고 사람의 인건비도 많이 투여가 되니까요. 그런데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메인 물량을 많이 좋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싸게 사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중고로 또 비싸게 파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중고라는 거는 뭐냐면 일단 한번 사람 손을 거치게 되면 중고가 되는 순간 그 제품에 대해서 신뢰도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경쟁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신뢰도를 누가 더 많이 줄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는 소비자는 반드시 선택권이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측면으로 이제 가격을 조금 오를 수 있다라고 예측이 되는 거죠. 네. 해외는 어떤지 궁금한데 지금 미국에서는 자동차들이 보상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이거 우리가 보통 트레이드인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보통 새 차 살 때 본인이 직접 중고차를 다 처분하고 바로 오는 경우는 별로 없죠. 하던 차를 가지고 전시장에 와서 새 차를 계약하면 이제 그 차를 처분해주고 그 가격만큼 보상을 해주고 이런 방식인데 이미 뭐 해외에서는 일반화돼 있는 거고요. 다만 그것을 제조사가 직접 하느냐 아니면 그 제조사 밑에 판매만 하는 전문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 판매 회사가
직접 하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군요. 이 중고차 시장 규모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연간 한 270만 대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270만 이게 대요? 통계적으로 잡힌 거고요. 예. 실질적으로는 300만 대까지 봅니다. 새차 판매량보다 많은 겁니까? 새 차가 1년에 우리가 185만 대 정도가 판매가 되거든요. 예. 근데 185만 대가 지금 한 15년에서 20년 내에 거의 정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차가 안 팔린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새로 들어오는 수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예. 젊은 층이 차를 사야 되는데 차 살 수 있는 숫자가 절대적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조사 입장에서는 한 번 팔아가지고 수익 내고 끝내는 게 아니라 팔았던 차를 회수해서 또 한 번 팔고 2번 팔고 3번 팔면 거기서 이제 수익이 보전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기존 중고차 시장에서 허위 매물로 소비자를 끈다 이런 뉴스도 많이 있었고 네네. 피해자들도 많았는데 일단 허위 매물은 좀 많이 줄어들겠죠?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이 들어오면 기존의 이제 중소사업자들도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불신이 바로 이런 허위 미끼 매물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에 네. 그런 물량을 자정적으로 많이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미끼나 허위 상품을 줄임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 좋은 건전한 경쟁 관계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존 업계 그리고 진출하는 대기업 간에 상생안이 나올 것 같다고 하니까요. 상생안 좀 더 지켜보고요. 소비자들에게 아주 유리한 환경이 좀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영주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6일째인 오늘 YTN 취재진이 외교부의 허가를 받아서 우크라이나 남부 체르니추주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전쟁의 참화가 아직 미치지 않은 체르니우치 지역이지만 총을 든 군인들이 시청 주변을 철동같이 지키는 등 삼엄한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에 들어간 특파원 연결합니다. 양동훈 특파원. 네, 우크라이나 남서부 체르니우치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양특파원이 있는 곳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인데요. 정부는 현재 일반인의 우크라이나 입국은 금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입국할 수 있었습니까? 네, 폴란드와 몰도바 접경 취재를 계속 이어오던 YTN 취재팀은 공익적인 목적으로 우크라이나 입국 취재를 허용해달라는 이런 요청을 정부 측에 지속해왔는데요. 일주일 만인 오늘 오전 외교부에서 우크라이나 취재에 대한 허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 직후 취재진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우크라이나 접경 시레트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이곳 체르니우치까지 이동해왔습니다. 저희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수 있게 된 건 여권법에 명시된 예외적 여권 사용 등 허가 규정 덕분인데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로 인정이 되면서 이곳 체르니우치주를 벗어나지 않고 2박 3일간 취재한다는 조건으로 외교부 장관 허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시청자 여러분의 알 권리를 위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쟁의 참상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루마니아에서 우크라이나로 이동을 했는데 국경을 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네, 저희는 어제 우크라이나 인접국인 몰도바를 취재한 뒤 루마니아 국경마을 시레트로 이동해 우크라이나 취재를 준비해왔습니다. 이곳 체르니우치주는 현재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통행 금지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부터 2박 3일간만 빡빡하게 취재할 수 있는 일정이다 보니 통금이 풀리는 새벽 6시가 되자마자 입국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루마니아 시레트 쪽 국경에는 채 동이 트기 전인 새벽 5시 반쯤부터 이른 시각에도 피난민들을 돕기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아침부터 찾아올 피난민들을 위해서 따뜻한 음식을 준비하는 등 깊은 배려의 마음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국경을 넘기 위해서는 루마니아의 출국심사대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입국심사대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루마니아 쪽 출국심사대는 여권과 저희의 얼굴이 같은지만 확인하고 빠르게 통과했는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쪽 입국심사대는 상황이 조금 달랐습니다. 군인이 다가와 여권을 걷어간 뒤 차를 한 구석에 잠시 대기하고 방문 목적 등을 상세하게 물었습니다. 방송을 위해 허가를 받고 왔다고 하자 허가 서류를 보여달라고 했고 외교부로부터 받은 서류를 보여주고 나서야 무사히 통과를 할 수 있었습니다. 국경을 넘어서 이동하는 길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심칩을 추가로 구해야 했는데요. 가게들이 보유하고 있는 유심칩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 급한 대로 있는 분량만 구매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현지 시각으로는 오전 8시, 한국 시각으로는 오후 3시쯤 체르니우치시에 입국해서 취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로 우크라이나 침공 26일째입니다. 양특판이 나가 있는 그 체르니우치 시 지금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곳 체르니우치 시를 포함해 체르니우치 주 전체는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통행 금지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희가 새벽에 이곳으로 넘어왔을 때는 전반적으로 한산한 모습이었는데요. 현지 시각으로 오전 10시가 넘은 지금은 많은 시민들이 뒤에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둘러본 체르니우치 시는 아직 러시아군의 영향이 미치지 않아 겉으로는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거나 산책을 나온 시민들도 눈에 띄고 어디론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들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승용차나 버스들도 쉴 새 없이 지나가는 등 여느 도시와 다를 바 없는 모습입니다. 이곳 체르니우치는 우크라이나 남서쪽 루마니아 접경 지역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전쟁의 참화가 미치지는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외교부도 그러한 이유로 이곳 체르니우치 내에서만 취재를 허용해줬습니다. 하지만 전쟁 분위기까지 비껴갈 수는 없었는데요. 국경에서 체르니우치로 넘어오는 편의점에 있던 모습은 여느 편의점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매대의 절반 이상이 비어 있었고 특히 식료품이 있어야 하는 자리들이 횡했습니다. 전쟁으로 생산 기능이 마비되고 유통까지도 문제가 생기면서 편의점으로 물건이 제때 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점원의 이야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Din cauza războiului, legea au interzis ca să se vândă produse alcoolice. 또 시청 건물은 총을 든 군인들과 경찰들이 둘러싸고 철통 같은 경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길가의 모습을 촬영하고 있었을 뿐인데도 제지를 시도해 약간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오전 9시 정각이 되자 시청 주변에는 전쟁 희생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추모 음악도 흘러나왔습니다. 시민들은 자리에 멈춰서 묵념하면서 희생자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보냈습니다. 이곳 체르니우치는 우크라이나 최후방에 위치해 있고 아직 전쟁의 참화가 닥치지 않은 곳이다 보니 각지에서 몰려온 피난민들로도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인구 25만 명 정도인 도시에 4만 명이 훌쩍 넘는 피난민이 몰려왔습니다. 피난민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학교 등을 거주해 만든 캠프가 도시 여기저기에 생겼고 피난민들의 집을 아낌없이 내주는 등 체르니우치 시민들의 도움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수백 명이 모여 전방으로 보낼 구호 물자를 옮기는 한편 러시아가 이곳까지 침공할 것에 대비한 준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각지에서 교전도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의 상황이 심각하다고요? 네, 러시아군에 포위당한 마리우폴에서는 치열한 시가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지만 이미 전세가 러시아로 기울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관계자도 인정할 정도의 상황입니다. 마리우폴은 러시아가 무력으로 병합한 크림반도와 친러 분리주의 세력이 있는 돈바스를 연결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쟁 초기부터 심각한 폭격이 이어져 왔습니다. 수백 명이 대피해 있던 극장이 공격을 받는 등 민간인 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Маріуполь увійде в історію відповідальності за воєнні злочини. Зробити таке. 러시아군은 마리우폴에서 버티는 우크라이나군에 즉각적인 항복을 요구하며 최후 통첩을 했지만 우크라이나는 투항을 거부하며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이곳에 사흘간 머물면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현지 상황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체르니우치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절기춘분인 오늘은 절기가 무색하게 종일 공기가 쌀쌀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서울 아침 기온은 1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다행히 낮부터는 추위가 누그러지면서 서울 기온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큽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는 새벽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중부 내륙에는 아침까지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관측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하겠는데요. 내일 인천과 경기 남부, 충남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이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까지 중부지방은 예년보다 춥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1도, 춘천은 영하 2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서요. 서울 13도, 대구와 광주 14도로 예년보다 1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날이 더 따뜻해지겠고요.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